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는 6편에서 심하이를 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한국군이 도입할 뻔한 무기들은 이거보다 많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만한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나머지 무기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추가적으로 시리즈를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편 더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칼구스타프 무반동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냉전이 시작되자 스웨덴은 점점 무장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에 완벽히 낑겨버린 형세가 전개되었거든요. 소련은 실제로 전쟁이 나면 스웨덴 먼저 밀어버리고 나서 시작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스페츠나츠를 갖다가 스웨덴 수도까지 침투시켜서 연일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1946년에 소련의 기갑부대를 막으려고 무반동총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칼구스타프입니다. 구경은 83mm이고 무게가 14kg이라 가지고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와 무게가 나오면서 동시에 과거에 보병용 야전포 혹은 대전차포만큼이나 화력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루기도 쉬웠고 수백 차례나 재정전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뿐더러 장갑관 통량이 무려 400mm에 달해가지고 1, 2세대 전차 정도라면은 충분히 격파를 시도해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었죠. 사거리도 800m라 가지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화기 내지는 적 벙커나 보병 제압용 공용화기로는 딱인 사거리였죠. 칼구스타프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더니만 곧바로 나토군의 공용 장비로서 채택되면서 대박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60년대부터는 무게를 대폭 줄인 M2 버전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또 절찬리에 판매가 됐고요. 여기서 무게를 더 줄이고 명중률까지 손을 본 M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군용으로 제식 채용이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미군도 1960년대부터 칼구스타프랑 비슷하게 M67 90mm 무반동총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칼구스타프보다 구경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몇몇 능력치는 더 뒤지는 데다가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가지고 이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말에 미국으로부터 M67 90mm 무반동총을 갖다가 대량으로 공여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성능은 그럭저럭 쓸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도 있고 무게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다른 무기 사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제 경제전차 미사일인 M47 드래곤 이걸로 교체당할 뻔도 했었고요. 자세한 것은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칼구스타프 도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자 한국군에서도 칼구스타프 M3형의 정식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1990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했습니다. 이때 수교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당시 소련은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에게 30억 달러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죠. 근데 당시 노태우 정부는 업적이 급하니까 이 30억 달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었죠. 근데 1년 뒤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들어섰네? 그래서 한국은 돈을 떼먹힐 위기에 처했어요. 러시아는 돈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이 채권 추심을 해가지고 빌려준 돈의 절반은 무기로 갚겠다고 해가지고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갖다가 대량으로 들여왔죠. 근데 메티스-M 미사일 탄두 중에서는 열압력 탄도 대량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군은 이 열압력 탄을 실험해본 결과 열과 압력이 건물 내부에 고르게 퍼진다는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갱도나 벙커에 틀어박혀가지고 발악을 하기로 유명한 북한군한테는 딱인 물건이었죠. 그래서 이 열압력 탄을 갖다가 대량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군에 적용을 시키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시제품으로 열압력 수류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 업체 중에서는 칼구스타프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브랑 협력해가지고 칼구스타프의 83mm 버전 열압력 탄을 갖다가 선보였던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군이 열압력탄 뽕에 빠져 있으니까 뭐 이참에 90mm 무반동총도 대체하면 좋겠지 해가지고 칼구스타프의 M3를 갖다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던 것이죠. 그러나 칼구스타프 M3 같은 경우에도 높은 도입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한 문에 2,500만 원이에요. 당시 한국군이 도입해온 메티스-M 경 대전차 미사일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84mm 탄약값도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이거를 대량으로 배실하기에는 육군으로서도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칼구스타프 도입은 좌절되고 지금까지도 90mm 무반동총을 쓰게 되었다는 따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토네이도 IDS입니다. 1970년대 유럽 각국이 모여가지고 미국제 전폭기를 능가하는 성능의 전폭기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조별과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조별과제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토네이도 IDS 전폭기입니다. 강력한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 27톤급의 대형 전폭기였는데요. 최대 마하 2로 비행할 수 있고 폭장량도 무려 9톤이나 되었습니다. 고성능의 지형 추적 레이더를 갖다가 달아놔가지고 당시 유행이던 초저고도 침투 임무도 아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었죠.
왜냐하면 지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보지만 낮고 가까운 것은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초저고도를 파고드는 방식이 당시에는 유행이었거든요. 여기에 4,000km라는 굉장히 긴 항속거리 덕분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거점을 조지고 오거나 혹은 비행장을 마비시키고 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 덕분에 유럽 국가 이외에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한 나라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한국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봤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공군은 경전투기인 F5 전투기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좀 더 큰 체급의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KFP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파나비 여사가 토네이도 IDS 전폭기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F-16, F-18이랑 경쟁을 펼쳤는데요. 제시된 기종 중에선 가장 크고 폭장량도 가장 뛰어난 데다가 항속거리도 길어가지고 공군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국군으로서는 지상공격 전용의 전폭기보다는 그래도 제공우세 임무도 띄워줄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군은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토네이도 IDS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리어2 전투기입니다. 1991년 일본의 잘 나가던 버블 경제는 붕괴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이 생겨났죠. 여기에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계속 도발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독도 망언, 역사 왜곡 그런 거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 한국 해군의 경우 해상 자위대의 10%에 불과한 전력 지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이런 나약한 해군을 가지고 뭘 할 건데? 그래서 당시 한국 해군에서는 항공모함을 도입해가지고 전력 지수를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그런 정신나간 계획을 들고 와서 김영삼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김영삼은 진짜로 이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김영삼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모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함재기 운영 능력이 좋지 않은 그런 항공모함이라서 탑재되는 전투기는 고작해야만 수직이 착륙기인 해리어2 전투기 10대뿐이었습니다. 해리어는 1960년대에 영국이 개발한 수직이 착륙 전투기입니다. 전기 활주로가 없어도 어디에서든지 수직이 착륙으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미래형 전투기로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안 그래도 열악했었던 항공역학 기술과 더불어가지고 기체 제어 기술도 그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엔진의 깡추력만으로 무거운 전투기를 갖다가 공중에 띄워야 된다는 고난도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고다발 전투기로서 이름 날리게 되었죠. 그리고 전투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성능이 안 좋았고 속도도 아음속이었어요. 그리고 기능들은 기껏해야만 지상공격용 로켓 싸게 정도였죠. 이걸 드디어 좀 전투기다운 능력치로서 개량을 하고 비행 안정성도 조금 개량한 물건이 바로 해리어2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미국 버전 해리어2 전투기인 AV-8B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호넷 전투기가 장착한 APG-65 레이더까지 장착해가지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암속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한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에서 발사해야만 사거리가 최대한으로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전투 효율이 안 나오는 거야. 따라서 한국 해군이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 해리어 전투기 10대 가지고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인 F-15J 이런 거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김영삼급 항공모함 자체가 현실성은 고사하고 대체 왜 저렇게 컨셉을 짰는지 궁금할 정도의 이상한 컨셉이었고요. 게다가 한국 해군의 당시 대공미사일을 가진 전투함은 딱 한 척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호위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죠. 네 번째, XK8 소총입니다. 1990년대부터 불법 소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불법 소총이 아니라 불법 소총이에요. 탄알집이나 약실 같은 작동 부위를 갖다가 전부 다 개머리판인 뒤쪽으로 몰아놔가지고 총의 길이를 엄청 줄여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휴대가 엄청 간편했고요. 자체적인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불법 소총을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XK8 소총입니다. 불법 소총이라서 당연히 컴팩트하다 보니까 K2 소총보다 무려 20cm가 더 짧았어요. 게다가 액세서리를 장비하기 위한 레일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장비하고 나왔고요. 불법 소총의 단점인 좌수자, 즉 왼손잡이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한 그런 우수한 소총이었는데요. 문제는 한국군에서 제식 소총을 교체해야 될 만한 소요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XK8 한번 써보라고 정 싫으면은 전투적합 실험이라도 좀 해봐달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아니 소요 자체가 없었는데 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해외에라도 한번 팔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아무도 채택하지 않은 비운의 소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멀린 소해 헬기입니다. 멀린은 헬기 명가인 아구스타사와 웨스트랜드사가 합심해가지고 만든 중대형급의 다목적 헬기인데요. 무려 엔진을 3개나 장착해놔가지고 최대 이륙 중량은 15톤급이었고요. 블랙호크 헬기보다 무려 1.5배나 힘이 좋은 거죠. 극한지에서의 운영도 좋고 BERP 로터를 갖다 장비해놔가지고 로터 소음도 적은 데다가 빠른 속도를 날 수가 있었습니다. 채공 시간도 무려 5시간에 달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오래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예상 해역에 진출해가지고 오랫동안 채공하며 작전을 해야 되는 소해헬기나 대잠헬기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도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해병대가 북한에 상륙을 하려면은 해안에 깔려져 있는 기뢰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륙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뢰를 소해줄 수 있는 소해헬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소해헬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후보 기종으로서 시오크랑 이 멀린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일단 사업 예산이 좀 턱없이 좀 적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멀린보다는 시오크를 갖다가 먼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당시 시오크 같은 경우에는 레믹스라고 해서 30mm 기관포에서 초공동탄, 즉 물속을 빠른 속도로 항주할 수 있는 그런 특수탄을 쏴가지고 기뢰를 제거하는 식으로 소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발이 점점 지지부진하게 일정이 늘어지더니만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멀린을 살려고 보니까 시오크의 2배 값이네. 이미 멀린은 그 헬기 기본 자체만 해도 옵션이 엄청 호화롭게 들어가가지고 체급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악평이 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한국은 어떠한 기종도 선택하지 못했고 사업이 좌초된 채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참고로 멀린의 대잠헬기 버전도 한국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소형 대잠헬기인 와일드캣을 갖다가 도입을 했었죠. 근데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채공 시간도 딸려, 무장량도 딸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해군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한국 밀덕들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에다가 어떻게 이런 찐빠난 헬기를 갖다 팔 수 있냐고 막 욕을 했었는데요. 이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네가 돈 없다고 소형 헬기 사가놓고 나서 왜 우리한테 엇가지이야. 불만 있으면 멀린 사가든가. 어휴, 진짜 어떻게 돈을 써놓고 나서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냐 이렇게. 여섯 번째, 소드피쉬 대잠초계기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31대나 되는 에스트 트래커 대잠초계기가 퇴역한 뒤로 만성적인 대잠초계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P3C 도입 사업도 여러 가지 부침 속에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좀 대잠 초계기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2010년대에 새로운 대잠 초계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때 미국의 P8A 초계기랑 경쟁했던 초계기가 바로 사브사의 소드피쉬 초계기였습니다. 소드피쉬 대잠 초계기는 사브사에서 bombardier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여기에 대잠 장비 쑤셔 넣어서 대잠 초계기로 개조한 물건인데요. 실기체가 나와본 적도 없는 페이퍼 플레인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게다가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라 가지고 많은 수의 대잠 장비나 소노부이를 탑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사부사에서는 P8A 6대 살 돈이면은 소드피쉬를 10대 주겠다고 가격으로서 어필했고요. 여기에 통합이 되는 레오나르도사의 시스프레이 7502 대수상 레이더의 기술을 갖다가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꼬드겼죠. 이거 A사 레이더라 가지고 기술을 받아오면 좋긴 합니다. 한국군은 이미 이전에 백두 금강경찰기에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가 채택했다가 크게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가 웬만하면 채용을 안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소드피쉬는 탈락하고야 말았죠. 일곱 번째, KC-767 공중급유기입니다. KC-767은 보잉사가 자사의 광동체 여객기인 B-767을 갖다가 기반으로 만든 공중급유기인데요. 요즘 미군에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공중급유기인 KC-46의 과도기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KC-46이 KC-767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긴 합니다. 기체 크기도 굉장히 커가지고 항속거리도 길고 연료 수송량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미국이 KC-767을 갖다가 정식으로 채용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자사 모델로서 외국에 판매를 갖다가 아름아름 해오던 기종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도 이걸 운영 중이고요. 근데 한국이 이 물건을 도입을 해올 뻔했어요. 1990년대 당시 한국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해오는 EEX 사업과 동시에 공중급유기도 도입해오는 KCX 사업을 갖다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의 B767을 기반으로 하는 E767 조기 경보기와 KC767 공중급유기를 갖다가 세트로 도입해가지고 쓰는 걸 보고 나서 우리도 그 세트 도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절단 나버렸죠.
이렇게 한국과 KC-767의 인연이 끝나나 했지만 2010년대 공중급유기 사업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진행되자 KC-767이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입찰되었습니다. 입찰시킨 주인공은 바로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병님이신 이스라엘의 IAI사였죠. IAI는 다른 민간 항공사들이 쓰다가 퇴역시킨 B767을 갖다가 긁어와가지고 이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해서 한국군에 납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군이 중고라 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자 새 공중급유기 4대 살 돈이면은 이거는 11대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B767이 과도하게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잘만 관리해주면은 9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한국공군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던 공중급유기 수량은 11대였기 때문에 이 사업 한 번으로 공군이 원하던 수량을 전부 다 갖출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중고를 사온다는 게 조금 찝찝해가지고 KC-767은 반려되었습니다. 8번째, 일루신 76 수송기입니다. 소련에서 개발되었고 동구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전략 수송기입니다. 4개의 터보제트 엔진을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무려 C130 허큘리스 대비 2배 이상의 수송 능력을 자랑하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960대나 판매되어져서 이 바닥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불러줄 만합니다. 한국군도 불곰 사업 당시에 이 일루신 76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군은 지금까지도 만성적인 수송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전략 수송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갖다가 싼 값에 들여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으니까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기종은 북한도 사용하는 기종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시에는 피하 식별이 안 될 거니까. 물론 당시 한국군이 미그 29도 도입을 해오려고 했었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가 미그 29를 사오려고 했던 거는 그 소량 도입해가지고 적성 장비 연구 및 씹고 뜯고 맛보고 해가지고 기술 빼오려고 사오려고 그런 거지 천년만년 오래 쓰려고 사오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루신 76은 진짜 천년만년 오래 쓰려고 사오는 건데 당연히 피하 식별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도입이 포기되었습니다. 9번째, T-95 전차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불나방처럼 터져나가는 소련제 전차들을 보고 따흑했습니다. 이제 현대전에서 기존의 소련 전차 컨셉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고야 말았죠. 그래서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들과 컨셉을 갖다 적용해가지고 만든 신형 전차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T-95 전차입니다. 무려 152mm 활강포를 장비해가지고 모든 서방제 전차들을 갖다가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요. 이런 포를 장비하면 당연히 포탑의 무게와 크기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무인 포탑을 갖다가 장비해가지고 이 포탑의 무게와 크기를 일반적인 전차 수준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이죠. 기동성도 굉장히 좋았고 부포로 30mm 기관포를 갖다가 장착해놔가지고 적의 헬기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레이더 패널을 장착하고 로켓이나 포탄을 갖다가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 장비를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생존성도 뛰어났고요. 그러나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이 전차를 사줄 돈도 개발비를 대줄 돈도 없었습니다. 마침 불곰 사업으로 인해서 방산협력을 진행하던 한국한테 공동개발을 제의를 했죠. 당시 한국은 북한이 T-71을 도입했다는 카더라가 퍼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K1 전차를 갖다가 업건을 해서 120mm 활강포로 갖다가 얹어보려고 했는데 실험 결과 K1 전차의 서스펜션이 이 120mm 활강포의 반동을 못 견뎌가지고 전부 다 퍼져버리고야 말았죠. 그래서 한국도 T-95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차기 전차를 갖다가 러시아제로 갈아타버리면 후속 군수 지원 체계도 다시 러시아제로 다 갈아타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결국 한국이 T-95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은 서스펜션을 강화한 차체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120mm 활강포를 얹은 K1A1 전차를 갖다가 개발했고요. T-95의 컨셉과 여기서 쓰인 기술들은 모두 T-14 아르마타 전차에게 계승되어졌습니다. 10번째, 글로벌 옵저버입니다. 아주 뛰어난 무인 정찰기가 하나 있죠. 바로 IQ-4 글로벌 오크 정찰기입니다. 지상감시용 레이더 장비, 광학 장비, 신호정보 수집 장비까지 갖춘 아주 만능 정찰기죠. 게다가 19km 상공에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정찰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탐지와 추적이 가능했죠. 왜냐면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수평선 한계가 줄어드니까요. 게다가 무려 30시간 이상 채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상의 인공위성이라고 불리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 물건이 출시되자마자 한국군이 침을 질질 흘렸죠. 당시 한국은 백두 금강 정찰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구렸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전략물자거든요. 그런데 2010년 미국은 글로벌 호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글로벌 옵저버를 갖다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옵저버의 정찰 성능은 글로벌 워크보다 훨씬 더 뛰어났죠. 채공 시간은 무려 160시간에 달했고요. 가격도 글로벌 워크보다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옵저버가 나오면은 어차피 글로벌 워크는 구식이 될 거니까 한국한테 판매를 허가했어요.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글로벌 옵저버 나도 가질 거야! 그러나 글로벌 옵저버는 아직 개발도 안 된 물건이라 가지고 설사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한국군도 얌전히 글로벌 워크를 사오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팔아준다고 해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글로벌 옵저버 자체가 개발 단계에서 결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과 2년 만에 프로젝트가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리즈이니만큼 제가 꾸역꾸역 다른 무기들도 찾아가지고 다음 편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